안 줬었나? 저번 주 프린트. 왜 저번 주 걸 안 줬어? 좀 복사하고 있어요? 올 때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그 조국 청문회 있죠? 거기서 시험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잘 나온 거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자, 검사가 조국 부인을 피의자 신문 없이 공소제기했죠? 다음 주에 소송법 시간에 배울 거야, 내일. 피의자를 조사도 안 하고 공소제기해버렸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를 하면 이게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뭐로 바꿔지냐면 피고인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그런데 공소제기한 후에 그 피고인을 검사가 피의자 신문할 수 있는가 문제가 소송법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했을 거야? 공소제기부터 했겠지. 잘 나와. 두 번째. 자, 이제 조국 부인의 이제 그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죄가 일단, 세 개죠? 첫째 하나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거. 그럼 동양대학교는 뭐예요? 국립대학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가 돼요. 그쵸? 요거를 위조해서 이제 제출했다면서요. 부산대 의전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행사죄가 돼요. 위조한 거 행사했죠? 그 부산대는 국립대죠? 그러니까 그거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돼요. 자, 그런데 죄가 몇 개예요? 3개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그 공소시효라는 것이 이제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조죄는 이제 위조한 날 공소시효가 되니까 그때 9월 7일 날인가 공소시효가 이제 끝난다며요. 그래서 공소제기를 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죄가 또 뭐가 남았어? 행사죄도 있고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도 있죠. 그건 공소시효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이제 그 공소제기는 뭐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든 거예요. 그건 대든 거라고. 그거는 공소시효 아무 관계가 없어. 그걸 대통령이 모를 것 같아? 그 사람도 법률 전문가인데 요 새끼들 봐라 딱 이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게 그날보다 웃었어요. 그것들이 형법 소송법 문제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청문할 때 박지원인가 그 양반이 표창장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게 또 문제가 돼요. 자, 볼래요? 그 표창장에가 직인이 찍혀져 있었어. 박지원이가 보여준 게. 그럼 이게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준 건 아니란 말이야. 자기들은 복사본이라 그랬어요. 복사본은 증거로 사용 못해요. 원본이 있어야만 복사본이 증거가 되는 거 나중에 할 거예요. 소송법 시간에. 그러니까 증거도 안 된 걸 가지고 뭘 한 거야? 공소제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있다 그러면 증인이 있든가 말든가 하여튼 그 문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원본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준 게 원본이 니네들한테 없지 않냐는 의미야. 응? 원본이 있으면 그 자는 그랬더만 박재원인가 그 양반이 조국 씨 보고 당신한테는 원본 있죠? 이때 그거 나한테 준 적 없죠? 그랬어. 준 적이 없단 말이야. 응. 그러면 원본이 검찰이 있으면 검찰이 박지원 준 거지? 검찰은 자기들이 원본이 없다고 실토를 했잖아. 복사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뭐야? 복사본은 증거가 안 돼요. 증거가 안 됩니다. 당연하잖아. 만일 복사한 것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응? 그러니까 복사한 걸 증거로 제출해. 송씨 배울 거야.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뭣도 같이 제출해야 돼?
원본도 같이 제출해야지. 만일 안 그렇다면 이 복사본이 원본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복사본을 위조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증거로 제출해 버릴 수도 있죠. 원본하고 이거 일치한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복사된 게 위조됐다면 그럼 원본을 봐야만 위조됐던가 말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본이 있었으면 원본을 합수해야지 왜 복사본을 합수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중에 배울 건데 당장 내일 배울 게 뭐냐? 내일 소송법 시간에 피의자 시험 배울 거라고요. 시험에 잘 나와요. 공소제기 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소제기 전은 피의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피의자는 당연히 검사가 신문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공소제기해버리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꿔진단 말이야.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 검사가 신문할 수 있는가. 내일 분명히 프린트 있을 거예요.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생각에? 조국 부인 생각하면 돼. 잘 나옵니다, 그거. 자, 일단 이제 프린트가 오기 전에 좀 그림 좀 그려놓고요. 오늘 할 게 소송법, 형법 책은 총책 35페이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라는 걸 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죄형 법정주의. 자,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와 형법은 형벌에 관한 법이라 그랬어요. 형법은 뭐냐? 말 그대로 범죄하고 형벌에 대한 법이에요. 자, 뒤로. 됐죠? 이걸 형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범죄를 줄여서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를 줄여서 뭐라 그러고 형벌이 형이라 그러고 이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에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에? 범죄와 형벌은 딱 어디에? 법에 있어야 돼.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은 관습법이란 법이 있고 관습법. 국회에서 만든 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문법 이렇게 불러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그러니까 관습법은 우리 사회에 이제 뭡니까? 관습적으로 있는 것을 뭐라? 관습법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 성문법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요. 형식적 법률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형식적 뭐라고 한다? 법률 이렇게도 불러요. 왜 형식적 법률이냐면 국회에 일단 절차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형식적 법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것 관습법도 법이고 성문법도 법입니다. 민법은 둘 다 적용합니다. 민법 제1조에서 민법에 대한 것은 성문법으로 하고 없으면 관습법으로 한다고 민법 제1조예요. 근데 형법은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국회에서 만든 어디에? 형식적 법률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 그래?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요. 알죠? 관습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으면 절대로 뭐 한다? 처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반사회적인 행위라도 처벌 못합니다. 처벌 못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법이 없어서
처벌 못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이를테면은, 암표 같은 거 있죠. 인터넷에서 팔면 처벌 못합니다. 처벌할 법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판 것은. 여기 있어요. 현장에서 파는 것만 처벌하기 법이 돼 있어요. 그럼 인터넷에서 팔아서 처벌하려면 뭐 한다?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암표 판매지만은요,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뭐 한다? 그 암표 판매 금지 그 경범죄가 있는데요. 거기는 뭐야? 경기장 또는 그 극장 주변이라고 돼 있어요. 인터넷은 주변이 아니잖아요. 처벌할 법이 없어요. 처벌 못 합니다. 뭐 때문에? 죄형 법정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죄형 법정주가 있게 된 그 취지,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국가 형벌권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국가의 뭐다?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은 반드시 여기 형식적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국가 형벌권이 억제가 되죠. 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 역으로 말하면 개인의 인권이 뭐가 돼? 보장이 됩니다. 이건 인권 보장입니다. 국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이건 오로지 뭐다? 인권 보장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국가 질서 유지, 사회 안전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여러분, 형벌도 그러니까 뭐야? 형벌도 뭐야? 법에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 그 내일 모레 뭐 조두순인가에 나오잖아. 물론 어떤 이유든 석방을 안 할 겁니다만은 현행법상, 현재 법상으로 석방을 해야 됩니다. 조두순이. 곧 나옵니다. 몇 년 있으면 나와요. 어떻게 못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 감정상으로는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오은춘이 아시죠? 오은춘이 막 그 옛날 막 사람이. 그 사형을 지금 받았는데요. 우리는 사형 집행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30년이 지나가면 뭐 한다? 풀어줘야 됩니다. 30년 후에는 풀어줘야 돼. 늦어도. 뭔지? 죄형 법정주입니다, 이게. 인권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간섭법을 안 됩니다. 잠들어 볼게요. 뭐라 돼 있는가? 범죄와 형벌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죄형 법정주의라 한다. 반국가적, 반사회적 형이라도 형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자, 이러한 죄형 법정주의 존재 이유, 가치는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특히 요 국민할 때 여러분 범죄인 조심해야 됩니다. 범죄인의 인권 보장도 같이 합니다. 범죄인의 인권 보장을 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이나 사회 질서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3번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읽어봅니다. 국가 형벌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면 어떤 내용이 죄형 법정주의에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죄형 법정주의 내용은 아닌데 죄형 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부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해 들어갑니다. 소급표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2번에 유추해서 가면 안 됩니다. 관습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죄형 법정주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예외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이 허용하는 이유는 이걸 인정하는 게 오히려 국가 형벌권은 뭐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읽어봐요. 서서히 하나씩 지금 또 들어가겠습니다. 나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주의입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관습형법 적용금지 성문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말한 법이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법률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안 됩니다. 관습법을 가지고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의 처벌은 반드시 상문법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없으면 사람 처벌을 못해요.
아무리 그게 뭐한 경우라도 반사회적인 경우라도 사람을 처벌 못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제 좀 하겠는데 이 전기 있죠. 전기 피복 벗겨가지고 갖다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시골 같은 데서 전기선 있잖아요. 이거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요. 처벌을 과거에 못했습니다. 알았죠? 전기선 막 끌어 써버리는 거야 아마.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흐르는 전기 있죠? 요거 훔쳐가면 절도죄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도죄가 돼요. 이렇게 반드시 법에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으면 만다?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뭔 사건 터지면 막 이런 특별법 막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막 공백 있으니까 막 만드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간섭법 갖고는 안 되는데 다만 거기 3번 한번 봅니다. 자,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이 성문법 해석을 관습 또는 관행이라 그럽니다. 관행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해석을 법 해석을 관행으로 할 수 있는가?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의 조문에 그 범죄 이런 것을 해석을 법에다 정확히 다 해놓을 수는 없죠. 해석을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또 조국도 보니까 나오다. 조국 갖고 여러분 형법의 한 반은 설명할 수 있어. 반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형법과 소송법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그 조국 부인이 총장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뭐라 그랬냐면, 남의 총장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뭐가 되냐면, 남의 도장 갖다 찍으면 위조가 됩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우리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부서장이 찍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뭔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총장이 허가를 하면 찍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총장의 허가를 지금 뭐로 해석해 달라는 거야? 관행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관행적으로 해석해서 평상시 부서장이 찍었다고 하면 위조가 아니죠. 근데 관행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돼? 위조가 되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문법을 관행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처벌할 수도 있고 해석해가지고 처벌 안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관행으로. 자,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3번을 조심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또 한번 볼게요. 법률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법률이 아니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면 사람 처벌 못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법률이 아닌 것은 관습법 갖고는 사람 처벌 못 하죠. 뿐만 아니라 뭐 갖고도 안 되냐면 그림을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할까? 자, 여기 그려볼게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명령, 규칙, 조례.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 이거는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장관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하는 걸 뭐라 그래?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장관이 명령하면서 뭐라 그래? 장관령이라 그래요. 알았죠?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가지고 범죄 행보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옛날 청주시 의회에서 예전입니다. 기억도 안 났던 오래전 일이야. 예전에는 그 담배를 자판기에서 팔았어요. 담배를. 참 옛날 얘기 같죠? 그래서 청주시 의회에서 이 담배를 자판기에 못 팔게 만들었어요.
만일에 팔면은 벌금형에 처한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재형법정지 위반이라고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벌금이랑,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그 당시 위에서 법을 한 새끼가 한 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과태료는 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돼요. 근데 벌금이란 말 못 씁니다. 맞죠? 벌금은 형벌이죠? 그건 반드시 뭘 해야 돼? 법률에 근거를 해야 돼요.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니까 조례로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 법에서 이 명령한테 야 이거는 명령으로 해 라고 위임할 수도 있어요. 권한을 준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위임입법. 권한을 이렇게 위임한다는 거야. 명령을 해도 좋다. 또는 다른 말로 수권, 권한을 준다. 줄수자입니다. 준단 말이에요. 줄수자. 수권법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위임입법 수권법률에 의하면 이 명령으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원근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법에가 있는 거죠. 이거는 허용이 돼요. 여기를 뭐라 그래? 위임입법. 위임한단 말이야, 일로. 준단 말이야, 권한을. 단 이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런 거는 잘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니까. 알았죠? 위임입법 또는 뭐라 그러는지 보고, 수권법률. 준단 말, 줄수자야. 수여한다 할 때. 자, 거기에 3번 읽어봅시다. 명령, 규칙, 조례 등으로 범죄나 형벌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 위임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위임입법 또는 뭐라 그러냐면 수권법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임입법 수권법률 한 이유는 내가 1번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건 한번 읽어보면 돼.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아 이래서 하구나. 이거를 읽어보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알아야 될 거는 바로 2번부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임입법 수권법률 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포괄적은 안 됩니다. 포괄적 위임을 한다는 것은 야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럼 결론은 뭐예요? 명령으로 사람을 처벌해버린 거잖아요. 안 돼요. 정확히 형법은 이 정도 상한선으로 이렇게 정확히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권법률에 의해서 형벌을 규정하는 경우라도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고 형벌은 종류,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포괄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폭 어느 정도까지만 명령으로 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 종류는 이러이러한 종류로 해라.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법률의 시행령이 자 명령이 말이죠.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뭐다? 재형법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면 뭐가 돼? 이건 당연히 재형법정지 위반이죠. 무효입니다. 그거는 그럼 사람 처벌 못 합니다. 그러면 자 만일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무효인데 사후에 이제 나중에 위임을 줄 수 있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하냐? 전 그때부터 유효하겠죠.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가 됩니다. 자 그런데입니다. 뭐 책 없는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법원 판사 결정하는 문제죠.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은 15페이지에 위임의 한계가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벗어난 것이 6개 안 벗어난 게 8개인데 실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천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일단에
일단의 공부를 할 때 요 한계를 벗어났으면 무효가 되죠.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서 명령을 만들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무효.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고요. 그러면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를 누가 판단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근데요, 대법원 판사들은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누구? 대통령이 눈치 엄청나게 봐요. 양승태 그 눈치 보다가 지금 깜빵 가 있잖아요. 네?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그래서 함부로 벗어났다고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 봅니다. 거기에 2개 적어놨어요. 청포 도검류에 관한 시행령이 있고 이건 암기를 합니다. 의료 광고의 범위를 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장관령으로 요 2개는 일단에 뭡니까?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요 2개는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은 그 6개에서 요 2개를 빼버리면 이제 4개밖에 안 남겠죠? 4개는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무조건마다 벗어나지 않았다고 집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2개, 그러니까 책에 있는 4개가 생각나면 좋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이겁니다. 청포도검류가 뭐냐면, 이 청포도검류에 관한 법에서 그 청포도검류에 관한 처벌 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영어로 정해놨는데, 청포도검류에 관한 법이죠. 그러니까 청포인데, 여러분, 이 총에 부속품이 있어요. 부속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건데, 그 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뇌관. 이 뇌관이라는 이걸 총알이 있는 것을 탁 쳐야만 폭발해가 총알이 나가는 뇌관, 총 부속품이에요. 그래서 청포도검류에 대해서는 총이나 이 칼, 여기에 관한 법인데, 영에서는 뭘 갖고 있어 처벌한다? 개인이 부속품 갖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져 버렸죠, 더. 그래서 그건 재형물증 위반입니다. 뇌관은 여기 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총포가 아니라 뇌관은 부속품이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의 머릿속에서 청포도검류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의료 광고, 의사들 광고하는 거 있죠. 이거를 복지부 장관이 이 정도까지 해라라고 하는 것은 광고란 게 너무 포괄적인데 어떻게 하는 거를 장관이 다 정한다고 해서 뭐다?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이 2개가 아니면 일단 뭐다?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 2개가 위반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는요, 읽어보는 거야. 4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지난 78년 동안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는 이 2개만 알면 돼. 그러니까 만일에 4개 중 하나 또 튀어나왔다 책이 있는 게, 그럼 뭐야? 할 수 없지 뭐. 그냥 맨시티가 그냥 진 거야. 범모스한테 져버린 거야, 축구.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4개까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고. 그래서 일단 2개를 암기해. 청포도검류하고 뭐다? 의료광고의 범위를 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한 것은 뭐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거다. 나머지는 무조건 벗어나지 않았다.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약간 위험해. 왜? 지금 단 한 번도 안 났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4개까지 안전하면 안전하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형식적 법률에 근거를 한다. 이거 있을까? 아까 관습법 시험에 안 나와. 뭐다? 명령 규칙의 위임법.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법을 3가지 같은 국회에 있는 법인데, 범죄 행위를 했을 때를 법을 뭐라 그러자? 행위시법이라 하고요.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법이 있을 때인 말입니다.
행위시법이 있었고 범죄 행위시법이 있고 현재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자 2007년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2007년에 상습적으로 10년이라고 할까? 2010년에 12년에 막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는 상습 강제추행죄가 없었어. 그래서 2017년에 상습 강제추행죄를 신설했어요. 국회에서 두 개 법 만들었어. 이 범죄를 만들었다고 신설했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상습 강제추행죄라는 법 규정이 없었어. 그러니까 행위시는 없었는데 현재는 있어. 17년 현재는. 이 사람 잡았어. 19년도에. 자, 요 현재법을 행위시로 적용한 거를 뭐라 그런다? 법을 뭐를 시킨다? 소구표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법을 가지고 현재 강제추행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의 12년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냐? 있으면 뭐라고 이걸 소구표를 인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 뭐야? 소구표를 부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겠죠? 둘 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시에는 법이 없었는데 현재 법을 만들어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죄형법정규는 국가의 형벌권 억제를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과거에 봤더니 이 소급표를 인정했더니 정권이 바뀌죠? 그럼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정적들을 뭐하더라? 처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됩니다. 범죄와 형벌은 뭐한다? 행위시법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따로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재작년 경찰직 문제, 작년인가? 이 상습 강제추행죄로 이 사람의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소구표가 되잖아. 범죄니까. 이건 물어봤어. 어려운 거 아니야. 안 돼. 범죄와 형벌은 어느 시법을 적용해야 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돼. 그 다음 건 안 돼요. 자, 그거는 이따 다시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적용범위에서 다뤄합니다. 그냥 읽어만 볼게요. 범죄와 형벌에 적용되는 법은 행위시 법률이라 한다. 이걸 소구표 금지 원칙이라 한다. 자, 소구표란 개념은 여러분 읽어보고, 자, 소구표 금지 원칙은 형법에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소구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인 것만 가지고 정답을 고르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 보호관찰, 신상공개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은 전부 다 뭐가 아니야? 형벌이 아니죠. 징역, 금고, 벌금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구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뭡니까? 해당 법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벌은 아닌데 소구표가 적용되는 게 니은 있으니까 꼭 암기해놔야 돼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그 폭력범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사회봉사명령은 이게 형식은 형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은 형벌과 부수담으로 소급표가 적용된다. 이렇게 쓰고 암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왜? 가정폭력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감명령 분명히 이거 뭐가 아니야? 형벌 아니죠. 형벌이 뭐야? 사형, 징역, 금고 이런 거 형벌이잖아요. 형벌 아니에요. 소급표 인정해도 돼요. 그런데 안 된답니다. 그건 암기.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급표가 금지되는 것은 범죄와 형벌과 가정폭력법상 사회수강명령 3개. 요것만 소급표 금지가 돼요. 나머지는 소급표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소급표를 인정하는 게 오히려 국가 형벌권을 억제하는 경우가 되면 죄형법정기 원칙은 아니지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판례 변경 관계없죠. 소급표는 좀 뭐가 관련돼 있어? 법률이 변경됐을 때 형법이 판례 변경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소급표와 관계없습니다. 좀 할게요.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은 어느 시법이냐면 범죄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현재법 아닙니다. 여기를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차피 이 법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법률 해석의 방법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물리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해석은 법 조문의 어구, 문장의 뜻을 문법의 규칙 및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무슨 해석이라고 하냐면 물리해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 해석은 무슨 해석을 해야 돼? 물리해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는 요 물리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 물리해석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에게 뭐가 되냐면 기계화가 돼요. 기계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현직 경찰이 되든 뭐가 되든 요 물리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인정머리가 없다고 한 말을 들어요. 정이 없다는 거야. 조문 그대로 해석하니까. 그건 그때 문제고 자꾸 습관화 시켜놔야 됩니다. 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는 무슨 해석? 물리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해석. 이건 뭐 그 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이고요. 물론 해석은 책의 논리적 해석이고요. 확장 해석은 법 조문을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해석을 확장 해석, 축소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 그냥 읽어봤죠?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유추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 해석. 유추 해석을 하게 되면 유추 해석.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추 해석이란 그 글을 뭘 비슷한 같다 해석하는가? 관계없어요. 그렇게 원래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 법이 A법이 있고 B법이 있는데 어떤 시사항이 있을 때 이 시사항에 적용하는 것 내용이 없으면 이것과 비슷한 법을 갖다가 적용한 걸 뭐라 그래? 유추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신경 꺼버리면 꼭 그런 거 유추해석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유추해석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서 유추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게 되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많다, 넓어진다.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슷한 해석 얘도 좋아요. 유추해석이 뭔가 물어보진 않아요. 왜? 개념이 딱 고정된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추해석을 하게 되면 그 법의 해석이 적용 범위가 뭐한다? 넓어진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넓어진다. 유추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이 법률의 해석을 이런 것도 유추해석을 합니다. 아까 확장해서 해석됐죠. 지나친 확장 해석을 뭐라 그래? 이것도 유추 해석이라고 해요. 너무 넓어진 확장 해석을. 그래서 여러분은 유추 해석의 개념은 알 필요가 없어요.
개념은 내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좋게요. 그래서 여러분, 유추 해석을 하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뭐하구나? 굉장히 넓어지구나.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넓어져.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이제 뭐냐면, 범죄를 이제 배워나갈 겁니다. 범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를 배워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범죄가 성립하려면 제일 먼저 어느 행위가 당연히 어디 위반이 돼야 돼? 법의 위반이 돼야 되겠죠. 구성요건을 이제 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뭐라 불러? 당연히 죄형 붙여주니까 뭐가 돼? 법에 위반돼야 되겠죠. 이 법을 형법을 적어놓은 법을 앞으로 뭐라 배울 것이다? 구성요건이라고 할 겁니다. 일단 이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럼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다 범죄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 두 번째로 이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같이 하면 범죄가 됩니다. 됐죠?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 그런데 위법성이 있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을, 위법성이 없어지는 걸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뭘 생각하냐면 정당방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당방위가 된다 할지 또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요거 이제 요리 되면 이건 유죄가 될 거고요. 요거 되면 이제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자 봅니다. 지금 우리가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 확대하는 거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억제, 축소하는 거죠. 요거는 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좁아야 되고, 인권보장을 위해서 이거는 좁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좁으면 안 되죠? 이거는 무죄 영역이잖아. 지금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은. 이 부분은 뭐가 돼야 돼? 넓어져야 되겠죠. 이래요? 요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구성요건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좁아져야 되기 때문에 유추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 아까 유추 해석을 하면 넓어진다 그랬잖아. 이쪽은 유추 해석을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쪽은 유추 해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유추 해석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잘 압니다. 이거 이제 구성요건 범죄 사실이죠? 이거 이제 범죄 사실이잖아, 이게. 범죄 사실. 법에 규정된 범죄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유추 해석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범죄 범위가 넓어져 버리잖아. 하지만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에 대한 유추 해석은 돼야 안 돼? 된다. 이거는 범위가 넓어지면 뭐가 넓어지는 거야? 무죄가 넓어지잖아.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는 이해해놔야 돼요. 왜냐? 되냐 안 되냐 이렇게도 물어보지만 말을 비꼬아가지고 유추 해석을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에 대한 유추 해석은 제한된다. 제한 그럼 안 돼. 틀린 말이죠.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해야 됩니다.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에 대한 유추 해석을 엄격 제한한다면 틀립니다. 이건 아주 폭넓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됐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봅니다. 유추 해석. 그래서 이건 이제 제일 쉬운 문제.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틀리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자, 지금 요것이 넓어지면 피고인에게 불리해, 유리해? 불리.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뭐라 그래, 그를? 불리한 무슨 해석은 안 된다? 유추 해석은 안 된다. 제일 쉽지? 요거 넓어지면 피고인에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되고, 요거는 유리해, 불리해? 무죄가니까 유리하잖아. 이게 무슨 말로? 피고인에게 무슨 해석은 된다? 유리한 유추. 이거는 진짜 점수 주려고 내. 유리한 유추 해석은 되고 불리한 유추 해석은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유추 해석은 안 되고 무죄가 되는 유추 해석은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범죄 사실에 대한 유추 해석은 안 된다. 그래서 니은 형벌법규 적용 대상이 형벌법입니다. 서로 행정법하고 관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형벌이면 행정법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그 행정법을 배우잖아요. 옆에 학생들. 벌금, 형벌이죠. 행정법에도 벌금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형벌이죠. 당연히 뭐한다? 유추 해석이 금지됩니다. 형벌에 대한 해석은. 그런데 이게 유추 해석인가 아닌가가 이제 그랬잖아. 내 유추 해석 개념을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넓어지는 해석 이렇게 했잖아. 이게 여러분이 탁 보고 유추 해석이다 아니다가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죄형법 정규를 제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 놓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한다? 다음 주는 내가 문제를 보내줬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서히 유추해석에 관한 판례들을 좀 여러분에게 이제 줄 겁니다. 책에 보게 되면요, 유추해석에 관한 판례가 지금 39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갖고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것보다 훨 많아요. 내가 뭐 책을 잘 안 봐가지고. 봐요. 이렇게 많아요. 최신 판례. 이제 안 되니까 막 최신 판례 정리. 왜 판례가 계속 나오니까. 뭐야. 10페이지 정도 있네. 이런 거 안 돼요. 더 많습니다, 이것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 기출문제 정도로 보던 거 아니면 나오면 에라 모르겠다.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러면 됩니다. 하나 틀리버려야 되지. 잘 안, 재형법 정규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막 하니까, 찍어봤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로 이제 근데 출제한 경찰직 같은 거 출제한 사람은요, 굉장히 겁이 많아.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만점을 겁을 내, 이 양반이. 만점을. 그래가지고 막 자기 딴에는 막 최근 판례를 낸다고. 이번 경찰직 형법에 내가 어떻 보니까 6월 판례인가 7월 판례인가 나왔어요. 내가 그 조심해란 판례였어. 강간죄, 중간간죄 불능범. 그 책이 없어요. 그거 하고 작년도에 내가 조심해라는 거 있어. 재형법정에 어떻게 그거 나온 것 같은데, 무면 운전에 주차장 싼 거, 그 책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최근 판례들을 다음 주에 몇 개 줄 거예요. 그때 보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왔던 거 예를 들어 줄게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추 해석이. 자,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요. 약사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약을요, 약사 아닌 사람은 판매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면 뭐 한다?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판매하면은.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흰종 인플레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신종인플루에 이제 적용되는 약이 항생제가 타미플밖에 없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그 회사에서 대한민국의 타미플을 다 사버렸습니다. 직원들만 살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 전 국민이 이제 성질 나죠. 직원들만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을 나눠준 기업 담당자를 잡았어요. 처벌을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되죠. 맞잖아요. 근데 약사법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약사법에는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뭐 한 경우? 판매했을 때야. 근데 국악적으로 판매는 뭐야? 돈 받고 파는 거죠. 이 사람 공짜 준 거잖아. 맞잖아. 맞잖아. 처벌 못 하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러자 해석을 뭐라고 했냐. 국내에서 판매는 유상, 돈을 받고 주든 무상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외는 유상만 말한다. 왜냐하면 해외도 유상, 무상 다 해버리면요. 누구지, 안성기나 이런 애들, 뭐 돈 걷어가 약사 갖고 소말리아 보내주잖아. 그거 다 처벌됩니다. 그래서 해외는 유상, 돈 받고 파는 것만 되고, 국내는 뭐야? 돈 안 받고 팔아도 나눠주면 뭐가 돼? 판매로 갑니다. 그래서 암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국어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국어학적으로는 판매는 당연히 뭐야? 돈 받고 파는 거죠. 유상, 무상 관계없다. 이거 이제 암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워낙 많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허용되는 유추해석입니다. 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형 면제 다 같은 말이죠. 처벌 조각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이건 안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제한적 해석, 엄격 해석하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이란 말은요,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소극이란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처벌 규정의 소극적 구성 요건의 문헌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처벌 규정에,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구성요건에 처벌 안 한다는 소극적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처벌 안 해, 이 사람. 그러면 소극적 규정이 되면 무죄가 되죠? 맞죠? 처벌 안 한다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무죄가 되니까 유추해석 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유추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넓어지는 범위니까 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처벌 안 한다는 거잖아. 범죄사실 이럴 땐 처벌 안 하겠다. 이건 당연히 넓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본을 내가 지금 가장 최근 겁니다. 이걸 했는데 이번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가본 알아놔야 됩니다. 부정청탁 및 그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김영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는 공직자 등은요, 직무와 관련해서 명목에 관계없이 한 번에 100만 원,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들은. 어떤 명목이든 한 사람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말이에요. 100만 원 또는 1회계 1년도에 300만 원 초과한 걸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뭐든 기부를 받든 후원을 받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나가 됐습니다. 단서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금으로 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줘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급 공직자라는 규정은 소극적 규정이죠. 상급 공직자에 해당되면 이 규정을 적용 안 받으니까 처벌돼야 한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급 공직자한테 200만 원 받은 것은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왜? 법에가 나왔죠. 그러나 상급 공직자가 주는 것은 괜찮다고 돼 있잖아. 유로금, 경력금으로. 맞죠?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박근혜 정권 말기에 대검찰의 차장이 달리 옷 벗고 나갔습니다만은 얘네들이 차장이 검사들 모아놓고요. 이제 박근혜 수사했던 검사 있잖아. 모아놓고 한 사람께 얼마야? 200만 원씩 줬잖아. 여기 난리가 나버렸죠. 김영란법 위반 아니죠. 왜? 무슨 조항을 받았어? 그러나 조항을 받았잖아. 상급자가 위로 경력금 형태로 줬다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상급 공직자의 범위를 넓혀야 돼, 좁혀야 돼? 넓은 해석, 좁은 해석? 넓은 해석. 지금 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들어갑니다. 상급 공직자란 유추해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넓게 해석됩니다. 금품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 뿐만 아니라 명령 복종 관계가 없는 그냥 대한민국 공직자의 상급자면 된다는 겁니다. 꼭 명령 지계통 관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넓은 해석입니다. 봐봐. 여러분의 상급자란 경찰 됐을 때 상급 공직자란 이거를 좁게 해석하면 뭐가 돼? 경찰 계통의 상급 공직자 말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꼭 명령 지계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보다 훨씬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이 순경됐을 때 여러분보다 직급이 높은 게 뭐가 있어? 검사는 직급이 높죠. 그러나 명령 지계통 관계는 아니죠. 아니면 도지사 맞잖아요. 시장 이런 사람 분명히 상급 공직자가 맞아요. 그러나 명령 지계통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만일에 시장이 고생한다고 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맞죠? 이 상급 공직자에 포함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포함된다는 거야. 넓게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급 공직자란 명령 지계통 관계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냥 이 사람보다 직책이 높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법률 규정의 명확성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형법에 관한 내용은 그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적어놔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명확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보고 그래 이래. 만일에 법에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만일에 반사회 질서를 위반한 자,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한다. 아니 반사회 질서가 뭐야 도대체? 너무 애매하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국가 형벌권이 뭐가 돼? 남용될 수가 있다.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적용해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해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 말이죠 규정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추상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어느 정도까지 그렇죠? 뭘 정확히 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개념을 사용했다더라도 꼭 그것만 가지고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냐 안 했냐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법의 적용 대상자가 누구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3번입니다. 3번 같은 거네 시험에 종종 이거 외에도 나오는데
법은 항상 이건 이제 객관식 찍는 요령이야.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막 그랬을걸? 그 윤리시험 볼 때 있잖아. 무조건 좋은 말은 답이 아니야. 돼. 무조건 좋은 말은 그렇잖아. 우리 때는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 북한은 나쁜 나라 갖고 딱 접근하면 다 맞아.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봐봐. 3번 같은 거 있잖아. 법학계통 시험에서는 무조건 뭐야? 입법, 취지, 연역, 종합 들어가면 무조건 돼. 개별적, 고립적은 다 틀린 말이야. 종합적이 들어가야 돼.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런 해석은 되는 거야. 자, 문제는 다시 한번 볼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걸 누가 판단해? 법관이 판단해. 그래서 여러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가 안 된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건 암기해놔야 돼요. 자, 어째 위반되지 않은 경우 음란하다는 거, 불안감, 범죄단체의 조직원의 활동, 성매매법상 유사성교인데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위반되는 경우가 몇 개 안 되니까 여기를 암기합니다. 선량한 풍속, 이 글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 공공질서, 신의질, 신의성실,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잔인성, 덕성, 국제평화와 지역안전,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알몸을 내놓는다. 경범죄, 다량의 토사 등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판례하면서 하나씩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암기를 해야 됩니다. 명수. 근데 지금 암기란 말은 아니에요. 이건 언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전날 한번 읽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형 선고의 명확성은, 형은 이제 그 절대적으로 형이 이제 시작점 있는 걸 시기라 그러고요. 끝나는 점을 뭐라 그래? 종기라고 합니다. 종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정기형. 기간이 정해졌다는 건데 종기가 없는 걸 뭐라 그래? 부정경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형은 당연히 진형 몇 년 이렇게 정해야지. 절대적 부정경은 안 된다. 다만 종기를 2개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상대적 부정경이라 그러는데 이건 현재 소년들한테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은 적정, 즉 정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법은 뭐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하는데 별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형법정을 1시간 동안 좀 대충 훑어봤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뭐한다? 이제 한 판례,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 15분 내 정도 하기 전에 볼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대충 그 틀만 본 거 지금 현재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안 나오다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는 형법의 시간적 소급표금지입니다. 요거는 무지무지하게 거의 100%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점프.